토요일 수업한 지 이제 하루 지났는데 녹화를 바로 하게 돼서 익숙하지도 않고 지금 컴퓨터 환경도 이전과 다르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에도 익숙하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로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하면서 그러니까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했던 뭐 이론에 대한 부분, 행정 이론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보충 수업을 하시도록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면 수업 시간에는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담으려고 해보고요. 비대면 수업에 이렇게 영상 수업에는 책의 내용에 좀 교재 내용에 충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전달 체계의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전달 체계의 원칙,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 주요 공적 전달 체계 개편 과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과제를 이렇게 배울 건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한 20년 동안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배우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자원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자에게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는 다양한 조직 간의 연결 관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전달 체계가 있고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공부조로 하면 정부기관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재화라는 돈이 되겠죠.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기여 방식인데 중앙에 관련된 부처가 있고 지역 산하기관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서비스 전달은 민간의 사회복지 조직들이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로 전달 체계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볼 건데요. 사회복지 행정에서 전달 체계는 복지 정책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화 그리고 서비스를 수급권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말하고요. 좀 더 넓게 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자와 수요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하고 지시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정처까지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조금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길버트와 스펙트는 복지전달 체계를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편익을 위해 소비자와 분배자 간에 또는 배부자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드랜드와 애프트는 수혜자를 둘러싼 일체의 공적 혹은 사적 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조홍식이라는 학자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관련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조직적인 체계로 담당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혼합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 및 민간조직의 혼합체계 그리고 민간조직 단독으로 이런 부분에서 나뉘어서 경쟁할 때는 경쟁을 하고 협력할 때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서 보면 배분이 있고 급여 제공이 있고 전달, 재정이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배분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이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 이슈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정당의 정당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표현 이런 것들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재난지원금 논쟁 등 이런 것들이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아동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급여 제공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급여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수 있듯이 현물급여도 있고 현금급여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뀐 거는 수급자 내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지원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다. 의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로 이렇게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예를 들어 권한에 대한 소재, 업무 수행자의 자격, 조직 유형과 규모 등의 관건이고, 즉 제공의 주체와 수급권자 간의 조직 체계를 의미하며 접근이 용이한지, 조직이 통합되어 있는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인데요.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재정 조달 방식으로 조세 방식, 보험 방식, 기부금 등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달 체계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시스템이 전환이 돼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연속해서 쭉 가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끊다 보니까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체계의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그리고 접근 용이성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성재 씨와 남기민 씨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부트와 스펙트 같은 경우는 간결하게 통합성, 계획성, 접근 용이성, 책임성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규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근 가능성, 그리고 지속성, 적합성, 포괄성, 통합성, 공평성, 비용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씩 그것을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현에 있어서 접근 가능성인지 접근 용이성인지 용어의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재에서는 게이트의 8가지 원칙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자격 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이고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그리고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반드시 전문가가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에 따라서 아니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그러니까 국가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격증 없이도 그러니까 보육사라든지 이런 업무에는 가능했다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것들을 자격을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같은 정책들이 나누어지면서 이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예전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요양보호사 했는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상담사 뭐 이런 부분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절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 등은 클라이언트나 수요자의 욕구 충족에 얼마나 달성되는지 그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적정성의 원칙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면 제대로 수행되지 않.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수요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10월 아니면 9월에 예산이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기획 및 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괄성의 원칙인데요. 과거와 달리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고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역량들이 또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겠죠. 이 포괄성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한 명을 위해서 협업을 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동시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포괄성을 달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접근 방법과 전문적인 접근 방법, 집단적 접근 방법, 그리고 사례 관리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사례 관리라는 부분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성의 원칙인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속성상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또 있고 그렇지 않은 장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의 지속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속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잠시 지연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기 나뉘어져 있어서 서비스의 전달 체계로 인해 연계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합 돌봄이니 커뮤니티 케어니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통합성의 원칙인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대다수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달 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려버리면 또 이게 또 꼬여버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합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선정되거나 아니면 책임자가 선정되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복지계획과 자원 배분, 그리고 업무 수행 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 간의 협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전달 체계가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 신입 직원들이 많이 뽑았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을 뽑아서 배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단편성과 비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욕구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업이 가장 하는 뭐냐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복지기관들이나 이런 전달 체계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그 소비자의 클라이언트의 행복감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각의 서비스 때문에 뭐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지금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 번 가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모든 게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그리고 사례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인테이크의 단일화 등을 통해서 뭐 통합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성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번 정부에서 노인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그리고 읍명동과 시군사회 권역본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LH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시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전에는 공공에서 주로 이걸 했다면 지금은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평등성의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나이, 성별, 교육, 소득, 국적, 언어, 종교, 지역, 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에 동의하면서, 이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뭐 공공부조나 뭐 아니면 특별한 나이대에 대한 부분, 최근에는 50대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 중장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시범 사업들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건강 상태,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서비스, 뭐 그리고 다문화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욕구에 맞는 위해서 상대적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이게 한쪽만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원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해나갈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국가나 사회에게 시민의 권리를 인정한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아서 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제재 또한 같이 받게 되는 거죠. 책임성의 영역에서 전달 체계의 수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원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적절히 대응했는가, 그리고 서비스의 전달 절차와 방법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나 불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다 기업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 사회복지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오세요 였다면, 지금은 오시는 분들의 뭐 욕구를 파악해서 우리가 가진 서비스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전문화됐다 해야 되나? 그리고 영역에 대한 준비들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복지기관 간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복지기관과 뭐 다양한 기관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 용이성의 원칙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받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장소, 정보 부족, 교통수단 이런 것들, 그 선별 기준, 장애, 뭐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복지관이 산에 있어요. 뭐 할 말은 있죠.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면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예산상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추가 재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근하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가입비가 비싸요. 조금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생계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도시 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그러니까 무료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요번에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열어둬야 된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음성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접근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축 자체만도 엄청나게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될 게 또 있는 거죠. 뭐냐면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관련 기관들이 사회복지기관이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시각장애인들 음성 자막 시스템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개별 기관들이 그것을 하라고 하면 아예 홈페이지 자체도 없애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비용, 유지 비용이나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추가 비용들, 그러니까 자막 시스템이라든지 음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면 비용이나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로 적용되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 사회복지 전달체계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구조 기능적 차원과 운영 주체 차원, 서비스 종류 차원으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구조 기능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자들은 뭘 중심으로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체계는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집행체계는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맺으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이 부분도 조금 바뀌고 하고 있죠. 예전에는 대면을 우선시했는데 비대면의 방식도 찾아내려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비대면 영역의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표 3-1에 나와 있는 화면에 있는 위에 부분입니다. 행정체계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는데 중앙부처, 광역지자체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체계는 엄면독이 되는 거죠.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이 직접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조직별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크게 다른 부처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인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향성이 있지만 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서는 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서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도나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지역본부, 지사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 형태를 지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시도를 통해서 관련 기관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복지를 서비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다라고 할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는 이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직접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으로 직접 내려가서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 관련 복지시설들을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있죠.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청소년 센터도 여기 소속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산재나 이렇게 고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노동청 그리고 고용센터
최근 들어서 이 고용센터도 변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공조직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활이라는 민간 조직도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기관들을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 기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 정부가 기획, 지원, 관리와 같은 행정 체계를 맡고 있고요. 민간 사회복지 조직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 체계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간 망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공적 전달 체계들을 강화하는, 최근 들어서 언면동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운영 주체 차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전달 체계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적 전달 체계냐 사적 전달 체계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 전달 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적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조직이나 개인 등이 직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개인이 왜 들어갔는지, 현재는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법인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개인도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장기 요양이 더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공적 전달 체계는 주로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복지 조직들을 통해서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원래는 정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정부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나 재정,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탁 방식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의 부분을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정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오픈하려고 할 때는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들을 법률적으로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정 지원도 하고 뭐 공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법인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법인격을 가진 부분을 가지고 이게 시설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아동복지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고 노인, 장애인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그 법인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인센티브는 있겠죠. 근데 특히 딱히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의 위탁 형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공립형으로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통영이 있고 양산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 방식도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위탁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름은 공립형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듯이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 차원에서 보면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이며 지역사회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시도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나누어져 있던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수요와 공급에 반영된 전달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푸시해 오고 있죠. 근데 지역의 여건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뭐 공동체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라도 진행되었다면 지역 지방 이런 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사회가 다양한 조직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조직들을 찾는 것들의 한계들이 존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고 개인이나 기업은 기여금, 세금, 후원 등 형태로 재원을 조달받아서 공단, 정부, 민간, 비영리 조직은 현금이나 현물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여금, 개인이 낸 돈을 가지고 가입자한테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그렇고 국민연금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 조세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부분, 급여를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민간과 공공 같은 경우는 세금, 이용료, 후원금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대상자 이용자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주요 공적 전달 체계의 개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달 체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도표를 보기 전에 한국의 공적 전달 체계는 1995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그러니까 부활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2005년에 이제 사회복지사무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데 복지 체감도는 낮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민이 행정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읍면동에 대한 개편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읍면동의 자치화가 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족도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신청주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신청주의인데 이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라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읍면동에 복지직 공무원 3명, 간호직 공무원 1명 그러니까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읍면동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한 번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배치된 거는 알겠는데 다시 보건소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업무 협조 형태로 보건소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간호사의 서비스를 읍면동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가보시면 뭐 중장년층의 지원 뭐 이런 것 하면서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혈압이나 이런 걸 재고 싶다 했을 때도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표 3-3, 그림이네요. 그림 3-3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이후에 계속 수업을 할 건데 크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88년에서 93년 그 사이에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죠.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92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뭐 분류는 돼 있지만 일반직으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형태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그러니까 95년에서 99년까지 보건복지사무소라는 시범사업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해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있죠. 보건소하고 복지관이 같은 건물에서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같은 부분에서 같이 협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부분에서 조금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것들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때 당시엔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라는 것들이 시범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9개 시군구에. 근데 이것도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공했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이 좀 지금과 다른 사회복지의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시군구마다 생기는 부분이니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 미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좀 많은데요. 사회복지 사무가 지방 이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 의무화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이때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4년마다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뭐 매뉴얼은 있지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발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때 당시에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체계 개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중복하고 뭐 이렇게 혼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해도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었고 주민생활지원협의체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를 방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인 부분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이거는 지침이었어요. 행정자치부. 그래서 근데 김해시 같은 경우도 이쪽에 방점을 두 개를 다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논의하면서 제가 이때 당시에 아마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김해시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년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허지부지 돼서 그 뒤로는 모임 자체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이 기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 개편에서 들어갑니다. 뭐 이런 부분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뭐 공공통합사례관리 도입에 대한 시범사업, 그리고 2010년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그래서 행복이험이라는 것들을 구축하게 되고, 2012년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2013년에는 범정부 사회보장 시스템이 세호 시스템인가 뭐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간 활성화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언면동의 복지 기능이 뭐 강화에 대한 시범 사업이 있었고, 언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정도만 있었다면 이때 당시에서 언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잘했다라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세분화되는 맞춤형 급여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되면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2016년에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맞춤형 복지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회서비스원을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 통합 돌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995년에서 99년까지 했던 그러니까 대구 달서구를 비롯해서 5개 시군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목적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수직적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뭐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 방법은 시군구 보건소에 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신설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통합하는. 김해는 조금 이거를 좀 틀어서 보건소하고 복지관을 같이 이렇게 해서
통합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게 행정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융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역 단위에서 현실적인 여건과 필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고 필요한 민간 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초점은 통합성, 효율성, 지역성 등을 요약할 수 있고 즉 공공서비스 조직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강화와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필요한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 연계 조정이 민간복지사무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직과 보건직 간에 헤게모니 갈등, 부서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하고 통합의 효과가 한계를 보였다. 관과 민의 관계에서는 민간의 역할은 공공 전달 체계를 위한 보충적 협력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해서 이런 한계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민과 간의 그러니까 연계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역 중심의 능동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업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시범. 근데 이게 조금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면,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에 맞물려 있는 부분에서 이 갈등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그냥 단순 합체만 나왔기 때문에 책임자가 누군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단순한 그러면 직급이 높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고 지금은 이름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이름이 전환됐어요. 법이 바뀌고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당시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 단위로 체계화되고 관리되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으며 행정조직심의 공공전달 체계뿐만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민과 민, 그러니까 관과 간의 공동 협력 기반 조성들이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앞서서 이제 앞에 했던 보건복지사무소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같이 받아 안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채 1년 정도, 1년 조금 이렇게 13개월 정도의 시범 사업으로는 이 성과를 내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목적은 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연계 협력을 도모하여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서비스 양과 질을 제고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은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등 지역 민관 협치,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중복, 누락 방지, 그리고 이를 통한 대상자 및 서비스 정보 공유체계 구축 운영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확대 개편되면서 전 시군구에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되고 민간 협력과 협치에 대한 제도적 자리를 마련했고 2003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2005년 7월부터 시군구에 의무 설치가 되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민과 관이 위원장을 각각 두요. 민의 위원장은 민간에서 선출하게 되고요. 관의 위원장은 시장님이 돼서 이렇게 협치에 대한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4년마다 지자체 단위에 기초지자체 단위에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리매김. 근데 과정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2006년부터 결합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2년 정도는 그러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조금 했는데 아직도 계속 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분과도 만들게 되고 그 분과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민간협의,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조금 그러니까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시범사업의 초점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러니까 복지사무소하고 유사하게 통합성, 효율성, 지역성에 있고 사무소와 차이점이 있다면 공공의 공급조직 간의 물리적 통합의 성격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 공공과 공공 간의 업무 연계 협력 등을 통해서 협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관주도 형식은 맞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관이 그러니까 구성에 대한 부분의 책임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으로만 끝났다라는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잘만 됐으면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는 2004년에 전국의 9개 시 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시범사업 배경을 보면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급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라는 그러니까 자체 판단하에서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국고 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 등에 대비해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 부족,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 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중복, 누락,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됐다. 요구만 제대로 됐다면 이게 다 해결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의 목적을 그러니까 배경을 해서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공공과 민간 그리고 민간과 민간, 공공과 공공 간의 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구조적이고 기능적 한계를 극복해내고 지방정부의 적지정책 그리고 기획, 지도, 감독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동시에 민간의 복지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복지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 체감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의 그러니까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체감도가 낮으니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로 개편이 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시범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역점을 뒀던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지상담소 및 전용 전화 설치를 통해서 그리고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고 통합조사팀을 설치해서 실질적인 대면을 하면서 그러니까 욕구를 파악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지역에 산재한 복지자원 개발 관리에 연계한 서비스 연계팀을 통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정책 개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팀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복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정책들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지역 내 다양한 민간 복지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총괄 조정 기능들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뭐에 발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로가 생기는 거죠. 대민 이러한 부분들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복지협의체는 이제 활성화되어 갔는데 이 발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대면이 잘 안 되는 형태의 아쉬움들이 있죠. 그래서 공공주도에 의한 공적 전달체의 강화에 집중해서 민간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은 안에서 이제 협력하는 파트너 정도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역시도 이제 뭐 보건복지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통합성, 효율성, 그리고 지역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보건과 복지 서비스, 그리고 공공행정조직의 물리적 통합보다 복지행정 관련 부서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보건, 고용 등 인접 분야 행정체계와의 연계, 협력 강화들을 통해 통합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의 복지정책 기획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민간 자원의 뭐 연계 협력 기능들을 가능한 이런 게 필요한데, 김해시를 예를 들어 보면 요 기능들이 복지재단에서 안에 하나의 팀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이런 제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뭐 그게 옳다기보다는 시도해서 현실화하는 방안들은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 체계 개편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제가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도 결합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이쪽에도 방점이 찍혔던 부분이 있어서 주민생활 지원협의회 뭐 이런 형태의 부분에서 김해시도 만들고 저도 사무국장으로서 결합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뭐 한데 어느 순간 한 1년 하고 바짝 하다가 갑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긴 했는데요. 이것들이 다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흡수,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이 다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을 비롯해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복지 욕구와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 복지 재정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군구 단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생활체육, 평생교육, 관광, 문화 이런 8대 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중복 누락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재설계하여 원스텝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별도의 민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가진 두 개의 민간협력체계를 초래했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행자부가 주관했던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양립하면서 지역의 인력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됐고, 자연스럽게 법을 기반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살아남고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던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지방화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하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간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기대됐고, 하지만 주민생활 지원체계의 개편 역시 똑같은 글을 거누면서 그러니까 통합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지만 잘 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별도의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본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지역 주민생활 개편은 행정조직 개편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데 그거까지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뭐 다양한 형태로 개편이 되는데요. 다음이 행복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공무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뭐 이렇게 하면서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전반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보의 통합적 공유,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개편 차세대 뭐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개편 논의가 거의 끝났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목적, 그러니까 통합 누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또 한계를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16개 부처 296개 복지 사업이 정보 연계 공유 체계를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배경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 서비스도 다양해졌으나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그리고 둘째,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각종 조사 및 행정 업무로 인해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지막으로 복지 관련 전산망이 부처별, 사업별로 구축되어 제각기 운영되고 있어 사업 간 중복, 누락이 발생하는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부분에서 도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도입 이후에도 뭐 나뉘어진 부분은 나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입하기 위한 뭐 이렇게 설명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목적으로는 뭐 공공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의 정보 공유,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뭐 이렇게 있고, 행복위험은 사회보장정보체 구축의 중복 누락 원인이 되어온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연계 협력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범정부 복지정보 시스템의 뭐 공유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계가 더 많죠. 공유에 대한 민간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강한 거죠. 민간에 얼마나 오픈해야 되니. 아까 얘기했지, 차세대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 시스템하고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하고 연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보고용으로밖에 사용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은 회계 보고 문서 보고 이거 정도밖에 사용하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사용하는 행복이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그나마 좀 잘 되고 있는 거, 그 이후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2년 4월 시군구 단위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로 통합사례 관리, 지역 공공 민간 자원 관리, 긴급복지, 개별 사례 관리 및 방문형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업무 지도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계층의 탈빈곤, 빈곤 추락 예방을 도모하고 전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죠. 우리나라 탈수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도입의 의의는 뭐 그러니까 이전의 전달체계 개편이 주로 조직 구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성을 강화,
자립을 지향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데서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이라도. 적기간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한 공급자 중심 체계로부터 개인과 가구에 초점을 맞춘 이용자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로 전환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기반해서 대상별, 분야별, 분절화된 서비스 제공을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한획을 건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지자체에 가보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이렇게 최근에 가장 많이 변화되고 있는 데가 읍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의 시작이 그러니까 복지 허브화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 허브의 하에 가장 큰 목적은 국민 중심의 체감도 높은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왜?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도 이제 긍정적인 정부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내겠다라는 부분이 큰데요. 세부 목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원스톱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기능 조정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군구와 읍면동 간 기능 조정 및 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및 재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합 욕구를 지닌 저소득 가구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구축을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사회관리 기능을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의 종합적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동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 문서 발급 뭐 이런 것들은 뭐 온라인이든지 이렇게 점점 줄어들 수 있고 읍면동에 가면 복지에 대한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과 다르게 한 50% 이상은 복지의 업무로 배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상별 방문형 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화와 이는 전달 체계 및 서비스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즉 국민 중심을 전환하고 있다. 이런 삼방동을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공 와이파이 존 이런 것도 설치하지만 독극 어르신들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센서들을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부분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파견되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도 가지고 갖추고 있다. 점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째는 주민주도의 지역사회보장 문제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협력 활성화로 이는 공공복지의 제도적 구제와 그로 말미암은 경직성을 극복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민간 협력 기회를 기반한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는 전달 체계의 기반 조성 및 정비에 중앙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복지 제도와 사업의 신설, 변경, 사업 조정 협의와 조정,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쌍방향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관과 간, 민과 관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의뢰 시스템도 완비하고 시군구와 읍면동 간 업무 조정, 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을 이렇게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공전달 체계의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민관 협력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공복지의 제도적 한계와 인력 재정의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협력체계의 뭐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함께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복지보안관이든 뭐 읍면동의 보장협의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체계가 있지만 이것을 수요자에 맞게 읍면동에 맞게 만들어내는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복지 보장 현안 과제와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자원과 정보의 공유, 연계 조정, 협력 등 거버넌스를 중심적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결정권들도 함께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라는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여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이 낮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참여도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직장인들의 참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구성원을 닮은 구성 비율을 닮은 그러니까 위원회들을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런 시간을 좀 내시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읍면동 기능혁신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들, 지방자치와 함께 맞물려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국가복지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중심 복지구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죠. 복지와 자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 협력으로 기획하고 전달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와 연결해서 주민이 만드는 자치,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읍면동 공공서비스를 민과 간이 함께 계획하고 생산하고 전달하는 소지역 혁신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형 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이전 전자처럼 차이 나는 것은 자치와 복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의 건강 복지 기능을 강화한 것과 함께 지역력이 강화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축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완전히 개편되려고. 이전에는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가야만, 신청을 해야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접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상담하면서 그분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마을 중심의 공동체의 가치들을 회복해 나가는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2020년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자치,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팀이 읍면동의 대부분의 복지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지팀과 별개의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팀이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졌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통합동금, 사례관리를 포함해서 함께 사는 지역 만들기라는 큰 모토를 가지고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 안에 아까 공무원, 그러니까 담당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명, 그리고 지금 그 간호 인력 1명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게 점점 확대될 것, 읍면도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도, 그리고 공공서비 인프라들 확대하는 것들이 핵심이고, 읍면동 공공서비스의 플랫폼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군구 단위의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화로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관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 누락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과제에서 발굴된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제공을 위한 관과 간
국환과 민과 민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체가 함께 공유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 팀이 있고요.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라는 부분들이 함께, 위원들이 함께 지역의 복지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군구, 읍면동 나아가 마을 단위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가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화된 주민력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을 비롯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 교육 등을 아우러 소통 기반 확충 및 소통체계 구축, 운영 활성화, 마을복지계획 수립, 시행평가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시군구 단위의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모든 읍면동에서 마을복지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작년에는 김해에 활천동, 시범동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도 이제 그를 지원하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마을공동체 분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외부 전문가들과 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복지 계획들을 수립하는 이게 의무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추진단도 만들고 있고 그 추진단에 저희들이 결합을 해서 함께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과제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해방 이후에 외연기관이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원하는 거 사회사업가의 재산을 기반한 복지시설들이 주로 그러니까 개인 출자 그리고 외국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강화되었던 시기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국가가 복지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적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들을 강화해 보자. 근데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 전달 체계를 강화하던 기조가 좀 퇴색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지만 뭐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뭐 다독임을 가지고 뭐 기대 아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던 물을 되돌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뭐 근데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 주민 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과제는 전문 인력에 대한 인적 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민간 전달 체계 열악한 환경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사회복지 시설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와 처우, 극소수만 승진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의 이제 호봉제 도입이 동일 임금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검정된 처우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휴식이나 편의시설 아예 없죠. 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특성의 대면 서비스이고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서비스 질에 밀접. 그러니까 농담삼아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급여 수준의 뭐 주 40시간은 뭐 거의 지켜지지 않는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추가 근무에 따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급여 보전, 보상 이런 것들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려 아닌 우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게 이제 뭐 차기 정부 공약 중에 뭐 급여 호봉제 도입이나 이런 것들 동일 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철회만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뭐 장담하기 힘든. 뭐 첫 해부터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방식을 통한 수익 사업 등에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대다수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계의 지시, 감독, 지원을 의식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보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시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운영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한 재원들을 만드는 민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전문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의 성장 지원 플러스 안정적인 부분에서 사회 서비스로서 재원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예전에 때보다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 초창기 때 들었던 말이 공무원 급여화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그게 벌써 20여 년이 됐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발전이 됐냐? 물가 상승률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 한 60%대였다면 지금도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급여 부분이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 협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의견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녹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전에 쓰던 시스템하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하면서 중간에 조금 자주 끊어서 진행을 했었고 조금 끊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녹화 부분부터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수업을 듣다가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야,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시면 그거 갖고도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다양한 형태의 질의응답 이런 것도 주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